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시장에 계신 모든 분들 참 힘겨웠던 지난 3월 한 달이었습니다. 4월이 시작되면서 또 첫 거래일에 뉴욕 증시의 급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앞당겨서 급락했던 탓인가요? 우리 한국 증시는 또 오히려 4월 2일 날 또 이렇게 크게 오르면서 마감하는, 또 환율도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 흐름입니다. 코로나19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실물 경기에 예상을 넘는 충격을 가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물 경제 전문가 그리고 외환 전문가 모셔서 지금 작금의 현황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 대응 방안도 한번 모색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간전망대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은행의 민경원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LG경제연구원의 조영무 박사님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말하는 6피트는 안 되고 우리 쪽에서 기준이 2미터는 안 됩니다만 최대한 한번 좀 멀찍이 떨어져 앉아봤습니다. 많이 좀 느슨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지치기도 하고 지금이 오히려 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사님, 그동안에 어쩌다 보니까 우리 주간전망대 단골 패널이신 조영무 박사님을 근 한 2달 남짓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랬나요? 네. 시장이 하도 정신없으니까 네. 이럴 때는 박사님 같은 선비분들은 여기 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네. 포연이 좀 가라앉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 한 달 시장에서 온갖 기록이 다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좀 나름대로 또 많이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시장을 보시는 소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서머리를 사실은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상황은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위기이고, 그리고 이러한 양상의 경제 위기는 예전에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특히 대공황 이후처럼 네. 세계적으로 글로벌한 매크로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에 이러한 양상의 경제 위기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그러한 변수들이 예전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라든가 골이 깊으니까 산이 높을 것이다라든가 아니면은 과거 글로벌 금리 위기나 닷컴 버블 붕괴 당시의 분석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상황의 원인인 질병이 앞으로의 상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받게 되는 질문이 3가지 종류라고 한다면 네.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때 정책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제가 요즘에도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러 네.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정책 건의도 열심히 드리고 있고, 하지만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제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이번 상황의 원인인 질병과 관련된 전문가, 특히 의사분들, 네. 감염, 전문가 이러한 분들의 의견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잘 들으시는 게 좋고, 특히 최근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큰 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네. 결국은 미국이나 유로존과 같은 주요국에서의 감염자나 사망자 증가 추이가 정점을 찍었다라고 아직까지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상황이 결국은 향후 금융시장의 변곡점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러한 면에서 이러한 주요국들의 질병과 관련된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향후 상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떤 확진이나 사망률 그리고 또 진정 이런 여부를 갖다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된다. 그게 제일 시장 전망에서도 중요하다 이 말씀인데, 그죠? 그렇죠. 결국은 코로나가 정점 피크를 지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금융시장의 불안감이든 아니면 실물 글로벌 경기의 바닥이든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시점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면에서 중국은 가장 먼저 상황이 시작되었지만 미국이나 유로존은 뒤늦게 겪고 있고 피크를 지난 것처럼 보이는 중국의 이러한 질병과 관련된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상황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을 면밀하게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예. 도리어 이런 때에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산업활동 동향이나 고용 동향 또는 물가 동향 이러한 식의 매크로 지표들은 이러한 충격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면에서는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경제 지표보다는 도리어 질병과 관련된 상황들의 특히 그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제가 뭐 최근에 주의 깊게 들었던 이야기는 네. 이러한 상황이 특정 국가에서 피크를 지나기 위해서는 네. 그 나라 국민의 60% 정도가 항체를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전문가 커미티의 의견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항체를 가지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밖에 없죠.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실제로 그 병을 걸렸다가 낫거나 네. 그런데 백신의 개발 시기는 늦을 것이고 이미 독감 백신과 같이 이미 저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 질병에 대해서 가진 효과가 그 비율이 낮게는 20%, 높게는 60, 70%밖에 그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감안을 해야 되면 저희가 어쩌면은 앞으로 그동안에도 고통스러웠지만 앞으로 지나가야 될 시기가 좀 아직도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어떤 좀 비장함이 느껴지고 이렇게 저도 걱정되는 나라가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일본하고 네, 여기가 이제 막 올림픽 연기가 확정되고 나서부터는 또 달라져요. 들려오는 뉴스가. 그리고 또 인구 많은 데다가 전반적인 어떤 위생 분야에서도 좀 걱정되는 인도. 네,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스웨덴은 또 집단 감염으로 대처하겠다고. 네, 뭐 격리고 봉쇄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아예 국가적으로. 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우리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바짝 긴장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2차 확산.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에서 민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뭐 갑자기 약국 같은 데 가니까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네. 또 한동안에 마스크 없습니다만 봤는데 마스크를 살 수는 있는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마스크 같은 거는 착용해야 되지 않나 싶고 예. 그러고 보면은 지금은 쪽 질병 관련 전문가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분들도 다 알지는 못하는 분야죠. 이게. 그래서 참 이번 이게 어려운 문제는 문제입니다. 민영구님 너무 궁금해서 네. 지금 저희가 4월 2일 목요일 날 오후에 지금 이제 장 끝나고 녹화 중입니다만 4월 1일하고 4월 2일이 너무 달랐어요. 시장 우리 국내 시장 흐름이. 네, 맞습니다. 그죠? 네. 1일 날은 2분기 첫 거래를 하면서 주가가 확 빠지고 환율은 확 뛰었고 근데 하루 만에 또 미국 증시가 뭐 다우가 900포인트, 1000포인트 가까이 빠진 날 다음인데도 뭐 한 1.2%, 1.4% 빠지던 게 또 훅 오르고 끝나고 환율은 많이 밀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쭤볼게요. 개입 있었죠? 네, 뭐 미세 요정으로 추정되는 물량은 미세 조정으로 있었다. 스무링으로 네, 초정되는 그 정도는 있지 않았나.
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게 미세 조정이 있었냐 없었냐 했냐 안 했냐보다는 요 레벨이 어느 레벨이었냐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비단 3월 달에는 이제 1,300원 육박할 때까지 레벨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랬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1,200원 레벨이 무서운 점은 전고점이라는 분석이 안 통해요. 그런데다가 유의미한 저항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현재로서. 네.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200원 위쪽 레벨, 특히 1,250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외환시장 참가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11년 전 금융위기까지 돌아가야 될 텐데 그때 외환시장을 경험해본 현역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 그렇죠. 이런 점들이 문제가 될 텐데 사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외환 시장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미세 조정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그 뭡니까? 고점이 1290 90.12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때 들리는 얘기가 증권사들이 막 사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이었나요? 그때? 네, 증권사가 이제 강력한 매수 주체로 외환 시장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뭔가 급했다는 얘기인데 달러 유동성이 뭔가 급했을 때고 그때가 한참 시황에서 닥치고 현금, 닥치고 달러 할 때 그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급했던 거는 그만큼 뭔가 마진콜이 생기거나 뭐가 이런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때는. 네, 뭐 거의 긴급 작전 수준의 유동성 조달이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문제의 원인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증권사들이 주력으로 팔았던 ELS 상품 안에 네. 이제 해지를 위한 포지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미국 주가지수 뭐 유로스탁스가 급등락을 하면서 그 굉장히 뭐 저희가 흔히 OTM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웃 오브 저 머니. 멀리 네. 있는. 근데 이게 인더머니가 돼버린 거죠. 근데 저는 증권사들 포지션이 대부분 풋옵션 매도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당연히 옵션 증거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그 옵션 증거금을 증권사들은 달러로 납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달러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네. 증권사들은 은행 간 시장의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합 시장을 통한 달러 조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쪽에 뭐 머니마켓에 차입도 힘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들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와서 외환시장에서 1차적으로 달러를 샀고요. 네. 수합시장을 통한 유동성 조달이 여의치 않으니까 뭐 한때 채권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증권사들이 증거금 납입이 급하니까 유동성이 좋은 원화 채권까지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유동성을 조달한 다음에 원화로 그거를 가지고 외환시장으로 달려와서 달러를 사고 있다. 그게 이제 3월 달에 129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던 거의 주요 동력 전부였었다라고 해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슨 그게 상당히 큰 부분이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주저앉히는데 그러면 통화수합 체결이 역할을 했나요? 아니면은 그쪽에서의 급했던 달러 수요가 다 이제 채워지고 나서 이제 시장이 자체적으로 안정이 접어들었다 봐야 되나요? 아직 이제 유동성 조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달러 유동성 시장이 통화수합 체결 이후에 이제 완전히 급반전하면서 개선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환율이 내려온 부분에 있어서는 통화수합을 체결한다라는 헤드라인이 나오게 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1년 전에 금융위기 외환시장을 겪어봤던 베테랑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이제 새로 진입한 딜러들은 교과서로 봤죠. 그렇죠. 통화수합을 체결했더니 환율이 빠졌다. 그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외화 조달, 특히나 달러를 조달하는 수합 시장이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결론, 축포를 터뜨리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리버 금리가 안 떨어지는 것 같던데? 3개월 리보 금리가 계속 안 빠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 연준이 이렇게까지 유동성을 글쎄. 대량으로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식으로 때려 붓고 있거든요. 때려 붙고 있죠. 때려 붓고 있는데 3개월 리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리보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유동성 지표로 보는 라이브 OIS 스프레드도 뭐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죠. OIS부터. 일단 OIS는 연준 기준금리하고 이제 금리를 교환하는 스왑이다라고 연방기금금리와 교환하는 스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보 금리는 뭐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은행이 은행 간 시장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뭐 달러 자금을 조달하면 US 라이보가 될 거고요. 다른 통화가 되면 뭐 유리보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이 바뀔 텐데 그 초단기 자금 시장에서 은행 간의 자금을 조달하는 그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뭐 같은데. 한 달을 빌리든 석 달을 빌리든. 근데 네,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가 3개월짜리를 벤치마크로 삼죠. 네, 그래서 이제 라이보 금리에서 OIS 금리를 뺀 값이 저희가 스프레드라고 흔히 표현을 하잖아요. 네. 얘가 OIS가 오버나이트 인덱스 swap입니다.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왑. 인덱스 swap. 네. 그래서 얘가 만약에 급등을 했는데 라이보 금리가 올라가서 이 스프레드 값이 양수 값이 올라왔다. 그 얘기는 은행들이 네. 서로 은행 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자금 시장에 경색이 생겼다는 거네. 더 비싼 금리를 줘야 된다는 예, 거죠. 돈 빌리려면은 네, 달러를 그렇습니다. 빌리려면은 근데 이제 은행 간 시장에서 특히나 런던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USD 라이보인데 그 은행들이 모여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도 지금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얘기는 즉 단기 시장 쪽에서의 신용 경색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하다라는 정도의 워닝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민영군이나 저나 연준이 때려 붓고 있다 그랬습니다. 달러를. 네. 그런데도 지금 아니 미국에서는 많긴 많은가 봐요. 달러가 오히려 은행들이 국채 담보로 해서 연준에서 돈 빌려가는 걸 레포라 그러고 그 반대로 그냥 있는 돈 연준에다 맡기는 걸 영레포라는데 이 요새 영레포가 더 많다고 들리거든요. 시황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는 달러가 넘치는가 본데 그럼 왜 이렇게 미국 바깥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달러 기근이죠? 좀 그 현상이 아닙니까? 그 현상 아닙니까?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네. 글로벌한 차원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금 확보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예.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긴 것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주요 은행들과 같은 은행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외의 금융 섹터에서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증권사들과 비슷한 양상이죠. 보유하고 있던 자산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상당한 데미지가 뭐 있었다. 마진콜이 발생을 했었던 아니면은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든 현금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화당국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예전부터 받았었는데 우리나라 통화당국. 예, 그러한 면에서 한국은행이 예. 뭐 당장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그리고 가능한 한 큰 규모로 한미 통화 수합을 되살려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것이 실현된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예. 저는 사실은 그게 뭐 미국이 세계의 은행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면은 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미 연준의 과거 행동 패턴을 보면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기보다는 자국의 고용, 수출 이러한 자국 경기 지표를 중시를 한 철저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에 충실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미 연준이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서 통화 수합을 열어주게 된 것은 네. 국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안정한 양상이 결국은 국제 금융시장을 넘어서 미국의 금융기관, 미국의 실물 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이기적인 판단에 기반을 해서 열어준 것이고 예. 뭐 우리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14개 나라에 대해서 열어주었다가 9개 나라에 대해서는 닫고 5개 나라에 대해서만 상시 유지를 하던 것을 다시 9개 나라에 대해서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우리만 배려하거나 우리가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어렵다. 예, 예. 하지만 이렇게 한미 통화 수합이 체결이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환율 시장이 불안정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공급이 통화 수합분만큼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차원에서의 달러화 부족 현상은 아직까지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불안정한 양상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600억 달러잖아요. 연준하고 체결돼 있는 통화 수합이. 네. 그 중에 120억 불이 그저께인가 지난 31일 날 3월 30일 날 입찰하고 오늘 시장에 달러가 풀린 걸로 아는데. 그죠? 네, 맞습니다. 한은에서는 120억 불 그랬는데 120억 불 다 풀렸나요? 일단 경쟁적 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네. 입찰이 미달이 났고요. 돈 필요한데 와서 받아가라 했는데. 네, OIS 뭐 플러스 25bp
이렇게 해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하는 것처럼 비슷한 비용을 너희가 내면 달러를 빌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미달이 났다라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사점이 뭐죠? 달러 유동성이 정말 부족한 건 많은데 금융위기 때만큼 정말 유동성이 가뭄이 와서 말라 비틀어졌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 하거든요. 정도는 아니다. 이게 금융위기라는 충격을 한번 겪고 나면 은행 시스템이나 뭐 금융 시스템에 트라우마가 상흔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금융위기가 줬던 교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IMF 외환위기도 있었지만 딱 하나죠. 달러 유동성이 위험해질 때 부족해지니까 조금씩 미리미리 우리가 여유분을 쟁여두자라는 뭐 시사점을 분명히 배웠을 거고 네.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제 입찰이 미달랐다라는 점이지 않았나. 사실 오늘도 뭐 FX 수합 시장이 오히려 밀렸거든요. 수합 포인트가 네, 1개월부터 1년물까지 다 수합 포인트가 다시 마이너스 폭을 키웠습니다. 더 하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수합 시장 가격만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달러 유동성 조달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수합 포인트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바이앤셀 수요가 많다.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지금 당장 달러를 사고 네, 네. 다시 돌려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수합 포인트가 밀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달러 사고 나중에 그거 다시 팔아서 다시 갚겠다라는 팔았다. 개념, 그렇지. 대출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생보사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해외 투자, 생보사나 운용사들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예. 그런 금융기관들은 원화로 보험금을 받았고요. 그 원화를 가지고 달러로 바꾼 다음에 해외 투자를 많이 그랬겠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합 시장으로 가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러 미리 바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정해진 기간 끝난 다음에 다시 팔아서 돌려줄게. 네. 이 개념이 FX 수합 시장인데 이게 이제 달러를 조달하는 시장이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에만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놓고 보게 된다면 그 조달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전히 바이앤셀이 많고 수합 포인트는 눌린다는 얘기는 수합 시장에서 달러를 갖다가 구하는 세력이 더 많다는 얘기네. 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쟁여두자라는 쟁여두자.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이거를 바로바로 다 소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조금 쟁여두자 이렇게 돼버리면 비드가 줄어들겠죠. 여기서 비드는 달러를 공급해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그거에 맞는 공급이 나와야 가격이 안정되고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 또 조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쪼들리긴 쪼들린다는 거예요. 지금 수합 시장에서도 조금 쪼들리고 하지만 과거 우리가 겪었던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환율이 그렇게 2,000원도 가고 1,600원도 가고 할 때는 그 은행권의 장단기 미스매치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많이 개선돼 있죠. 그렇죠. 네, 많이 개선돼 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변수는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예전 위기를 말씀하셔서 네.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분석할 수 없고 분석해서는 안 되고 특히 각각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위기의 본질 그리고 과거 위기와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각각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발은 미국 주택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지만 2008년은 예. 근데 그 미국 주택시장에서 들어오는 모기지 관련된 수익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해서 만들어진 유동화 증권이 많이 거래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글로벌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망가지면서 생긴 이런 그대로의 금융위기였는데 네. 이번 위기는 출발이 질병이고 감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 외출, 여행을 하지 못하면서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실물 경제에서 기업들의 매출이 끊기거나 이익이 급감하면서 생기고 있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실물 경제 위기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각국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버티게 만드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고 그 목적은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때 실물 경제 위기가 대출 부실화,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자본 건전성 악화, 그것이 결국은 금융위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한마디로 실물 경제가 금융위기로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복합위기로까지의 전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서 상당히 더 우려스러운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선진국들 금융시장, 금융기관이 망가지면서 문제가 생겼지만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나쁘지 않았고 특히 중국이 괜찮았는데 지금은 중국이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예. 그때와 비교해 보면 특히 통화정책 여력 측면에서 이미 금리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거나 주요국들이 제로금리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 여력이 별로 없고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유럽이나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의 재정 지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앞서 사실은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나 정책 당국 정부가 그동안에 펴지 않았던 정책을 어떻게 보면 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용감하게 보일 정도로까지 내놓고 있고 내놓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불리는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 역시도 앞으로 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놔야 되고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고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의 빚을 과도하게 물려지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많이 쓰러지지 않도록 한정된 재정 지출 역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난 김에 지금 한국판 양적 완화, 네, 한은의 표현으로는 사실상의 양적 완화다. 네, 한국판 양적 완화다 했는데 실제 그 내용은 그냥 늘 하던 RP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금융권에서 들고 있는 그 기업원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담보로 하고 네. 한 3개월 한은에서 돈 빌렸다가 3개월 후에 되돌려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양적 완화인가요? 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선진국에서 폈던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선진국에서 펼쳤던 양적 완화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전통적인 방식의 통화 완화는 정책금리 수준을 낮추고 그것이 시중금리에 영향을 줘서 금리 수준을 낮출 때 낮은 금리 수준 때문에 기업이든 가게든 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이 더 풀리는 어떻게 보면 금리라고 하는 가격 변수에 의해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동안 선진국 중앙은행들을 통해서 봤었던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시한을 정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사줌으로써 네. 금융기관들의 대차대조표에 현금을 바로 꽂아줌으로써 돈이 풀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책은 이름은 한국형 양적 완화라고 불리고 있지만 네.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시 기간이 4, 5, 6월 석 달밖에 되지 않고 예. RP 거래 기간도 91일물이기 때문에 네.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9월 말이면은 그 효과가 사라질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풀렸던 돈들은 어차피 RP 거래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돈이고 예. 이러한 대책이 왜 나왔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사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 돈이 부족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생겼고 그 기관들이 외환시장이나 자금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리나 외환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해소해야 됐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사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가 필요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RP 거래 대상 기관을 이번에 넓히면서도 늘어난 11개 거래 대상 기관이 모두 다 증권사라고 하는 점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고요. 예. 또 다른 이유는 지금 금융기관들이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진 것 때문에 지금 기업 섹터에 돈을 공급하려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정책 당국이 나서서 채권시장 안정펀드나 프라이머리 CBO 같은 장치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자발적이지 않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이 돈을 내야 되고 근데 금융기관들이라고 해서 그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내 현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RP 거래를 통해서 돈을 대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차대조표에 현금을 꽂아주었던 전통적인 방식의 양적 완화는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사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렇게 금융기관들의 자금난을 완화시켜주거나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과연 그 돈이 기업이나 가격 같은
소위 얘기하는 실물 경제 섹터로 흘러갈 것인가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다. 지금처럼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질 때에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액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금융기관에 간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것은 앞서 ECB가 뭐 양적 완화 규모를 늘린 것도 아니고 네. 정책금을 인하하지도 않았었지만 유럽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1조 8천억 유로 확대하는 조치가 나왔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돈을 빌려줄 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직면할 수 있는 BIS 자기자본 비율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대출이 부실화되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회계 처리 기준의 유연성을 더 넓혀주었다라고 하는 조치만으로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ECB가 발표를 한 것처럼 저는 한국은행의 뭐 소위 얘기하는 한국형 양적 완화를 넘어서서 네. 추가적으로 금융감독당국과 한국은행이 나서서 이러한 식으로 금융기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추가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해야만 실물 경제에 돈이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훈, 우리 요 얘기 조금 합시다. 아, 네. 우리 박사님 끄집어내신 이걸 갖다가 자, 뭐 팬데믹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팬데믹이라면서요. 이번에 이제 제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면서 우리가 이 단어를 갖다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는데 지금 각국의 이 대응하는 그 정책 대응도 팬데믹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똑같아요. 중앙은행들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통화 완화, 양적 완화 다시 무제한, 무기한 이런 식으로 들고 나오고 재정도 뒤에 원화가 됐건 달러가 됐건 그냥 2조 달러, 4조 달러 막 나오고 있고 우리는 거기다가 뭐 곱하기 한 1,000원 못 가니까 처음에 회의하면 50조 됐다가 그 다음 회의하면 그냥 100조 됐다가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우리가 좀 토론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이거 한번 얘기해 봐야 된다 싶은 대목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대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은 이게 미세 혈관을 통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해서 RP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정권사에 금융기관에 돈이 갔다. 한은에서 돈이 갔다. 이게 실물 경제를 가져야 되는 거고. 뭐 100조 소상공인 지원이 됐건 뭐가 됐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건 주변에 또 지인들한테서 듣는 하소연은 그거예요. 100조 하면 뭐하노? 지금 받을 수가 없는데. 가니까 뭐 담보 내놓으라 하고 담보 있는 사람이 그걸 왜 갑니까? 은행 가서 담보 몇 개 빌리면 되는 거지. 아니면 뭐 지금 접수해서 뭐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지금 아쉬운 사람들한테는 지금 1, 2천이 당장 급한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아까 20일을 말씀하신 거는 돈만 푸게 라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돈이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네. 규제 완화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지금 현재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시죠. 요즘 아마 박사님이 제일 많이 언급하고 다니시고 고민하시는 분야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금처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대책이 네. 발표될 때에는 뭐 몇 조 원의 몇십조 원의 재정 지출 그리고 몇 조 달러의 양적 완화 이러한 숫자에 매몰되기가 쉬운데요. 맞아요. 앞서 22의 예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러한 전체적인 숫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속도. 그리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실물 경제 측면에서는 선진국 그룹으로 국제기구들에서 분류가 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항상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고 통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우리의 최후 보루로서 항상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채권시장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10조 원 아닙니까? 그런데 박사님이 요즘 말씀하시기를 더 풀어야 더 된다라고. 풀어야 된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도 10조 원 뭐 말씀하셨을 때 부족하다. 적어도 배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네. 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까, 얼마나 심각해질까 하는 부분은 네. 전적으로 코로나에 달려 있고 제가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중시하고 주목하고 있는 뭐 그런 정보들에 의하면은 피크를 지났다라고 단언하기 어려운데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이 산출 배경을 보면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0조 원대, 그것의 절반 정도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할 때 한 20조 원대 정도면 충분할 거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기업이 필요한 돈이 갚아야 되는 빚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끊긴 상태에서 계속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라던가 또는 원자재 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코스트 비용이 나중에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필요한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 기업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는 이 다음은 어디지? 그 타겟이 지목된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기업들에 네. 대해서도 여신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예. 지금은 10조 원, 20조 원이면은 뭐 많아 보이고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가서는 3, 40조 원으로도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쪽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지금 나온 정책들을 보면은 뭐 규모가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채 채권시장 안정펀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 프라이머리 CBO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중소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진짜 어려움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 겪으실 가능성이 있고 이미 대출 신청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처럼 총액 규모의 대출 뭐 지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또는 필요한 서류가 많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일 텐데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되고 있다라던가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상황을 살피고 실제로 현장에서 돈이 빨리 풀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서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적절하게 정책 지원을 하고 이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미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를 해서 우리 정책금리 0.75까지 낮아졌는데 우리가 기축통화나 국제통화 보유국이 아니라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제로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까지 펴기 어렵다고 한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통화 완화 여력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펴고 있는 금리 인하 이외에 과감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용감해 보이는 새로운 통화 완화 정책 수단이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보면은 검토를 해야 검토가 이루어져야 마치 미 연준이 회사채 시장에 돈을 넣는 것이 그 나라의 법률상으로도 어렵지만 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퍼실리티라든가 아니면은 스페셜 퍼포스 비클 같은 것을 만들어서 넣는 것처럼 의지가 있어야 그 수단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중앙은행의 의지가 저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영호님, 조영무 박사님하고 처음 네, 방송하시죠? 처음 저는 자주 했거든요. 근데 저 지금 오늘 놀라고 있어요. 우리 조 박사님 원래 온유하신 분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야. 이 정도면은. 화가 났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제가 사실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뭐 제언이라던가 또는 그런 어드바이스라던가 그런 것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미력하지만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한 양상을 보면 모든 나라들이 나서서 자국 기업을 지키고 자국 금융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정책 수단을 가리지 않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할 때 주춤주춤 한다라거나 주저하다 보면은 자칫하다가 되돌릴 수 없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금융시장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전보다는 이렇게 더 네.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오늘 지금 박사님의 충정이 그대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근데 이런저런 그런 이제 재정 정책을 갖다가 펼치겠다고 정부에서는 선언을 하고 온갖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있다가 번호표 받고 줄 서 있다가 신청도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기사들을 보고 할 때 근데 이렇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든 심사를 하든 공무원이든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봤어요. 몸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것이 분명 맞죠. 회사채를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투자 적격 등급의 회사채만 매입한다는 건데 걔들은 그래도 숨통은 튀어 있는 애들이고 그 투자 부적격 이른바 정크급에서 이제 안 될 텐데 그거는 연준도 지금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도 아마 안 되는 게 뭐 있냐. 하려면 하는 거지 해서 한다고 하는 쪽으로 간다고 봅니다만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정말 이 돈이 아쉬운 그 대출이 아쉬운 쪽은 담보도 없어 신용 등급도 낮아 그런 상황이면은 대출 심사를 하는 쪽이나 뭐 하는 쪽이나 뭐 그럴 거 아닙니까? 뻔하죠 뭐 사람들. 야 지금 괜찮다지만 나중에 다 문제돼. 부실나고 떼이면은 책임자 찾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 아마 박사님도 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일 갖다가 정책이란 것이 지금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뭘 한다. 우리도 대책을 내놓았다. 우리도 고민 많다. 우리도 뛴다. 라고 했지만 이것이 구호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실행이 되어지고 진짜 이렇게 그 정책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박사님 하시는 거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진짜 진지한 고민과 아니면은 정말 면책특구이라도 줘야죠 뭐. 진짜 살리고 싶으면은 어정쩡하게 이럴 게 아니라 아니면은 자본주의 원리대로 죽을 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시장 원리대로 자빠져야 될 때는 자빠지고 경쟁력 있는 데만 해서 싱싱하게 가자. 지금 그게 아니고 모든 나라들이 내놓은 대책은 지금 급하니 우선 다 인공호흡기 달아주고 살리자. 지금 이 준 조언이 나중에 회수될지 안 될지는 뭐 긴가민가 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그 한계 기업들,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 실물 뭐 교육 규모로 보나 뭐로 보나 뭐 OECD 가입 국가요, G20이요, 뭐 교육 규모는 세계 10위권이고. 근데 왜 맨날 돈은 이머징 통화요? 우리 이머징 통화예요, 이머징 통화 아니에요? 어떻게 보죠, 민정군님? 원하는 신흥국 통화라고 일단은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블룸버그 그 달러 인덱스에는 들어가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죠? 이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의 그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DXY 달러 인덱스 네, 말고. 그거하고의 차이점이 뭐 호주 달러, 멕시코 페소, 우리나라 원화 이렇게 네, 들어가 네. 있는데 얘네를 한번 분류를 해보면 조금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통화를 대표하는 통화 중에 하나니까 캐나다 달러가 안에 들어가서 유가 대표하면은 나는 철강석 대표한다라고 하면 될 아하.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 페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의 교역량이 워낙 많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원화는 왜 들어갔느냐? 신흥국 통화 중에서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원화랑 해화라가 이제 ND 시장에서 뭐 DTCC 청산소에 고시되는 거 보시게 되면은 밤 사이에 거의 뭐 해화라랑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거래가 되거든요.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 블룸버그 달러 인덱스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선진국 통화가 됐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볼 수 없다. 멕시코 페소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멕시코를 선진국이다, 경제 강국이 됐어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리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흥국 통화와 뭐 혹은 기축 통화를 구분할 때 이제 그 통화 가치에 담보가 있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정 건전성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원화의 담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축 통화들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초라하다는 거죠. 달러 같은 경우에는 달러화의 담보가 연준이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 엔화가 왜 안전자산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처음에 외환시장을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일본은 그 엔화는 일본이 볼모가 아니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에 1,000조가 넘는 이 자산들이 볼모다. 일본이 뭐 지진 나거나 망하거나 이래서 없어지더라도 그 엔화를 상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대한 볼모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화는 그거에 비하면 볼모의 사이즈가 조금은 작지 않나. 그래서
그 요인 때문에 일단은 신흥국 통화로 분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신흥국 통화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안화 영내권에 원화가 포함이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위안화 프록시를 저번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선진국 통화로 인정을 못 받는 건 아쉽지만 신흥국 통화들 중에서는 약간 왕노릇을 할 수 있는 통화지 않냐.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리는 게 살짝 위안화 앞에 가 있는. 네,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 난 김에 지금 이른바 유로, yen, 파운드, 뭐 캐나달러, 스위스 프랑 같은 네. 그쪽 선진국 통화들 했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여전히 뭐 99, 100 여전히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가 봤던 거기에 비하면 달러 강해요. 네, 맞습니다. 뿐 아니고 이머징 쪽은 더 보면은 요즘 보면 아주 난리던데 멕시코 페소 무슨 헤알 남아공 란트 할 것 없이 인도 루피 왜 이러죠 얘들?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 자본이 다시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있다. 뭐 지금 3월만 해도 뭐 흔히 지금 외신에서 외환위기의 새로운 뭐 대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랑 인도 쪽이거든요. 예. 근데 이 국가들을 보게 되면 3월 달에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할 거 없이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게 확인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통상 신흥국들은 요 자본 유출 이슈가 외환위기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죠. 변동환율제가 아닌 네, 국가들도 네. 있고 아예 ND 시장이 아니면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고 이런데 예. 그런데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중앙은행과 정부가 똑같은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이니까 일단 다 필요 없고 이거 현상 유지만 시키자. 그러고 나서 구조조정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 이런 스탠스다 보니까 일단 뭐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자면 인도네시아가 나름 외채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얘네가 올해 안에 상환해야 되는 달러 채권이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 요 사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근데 환율이 천천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3월 19일 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예. 보통 그 환율이 와중에, 이렇게 그 올라가면은 와중에, 금리 인하가 되게 망설여질 수밖에 글쎄. 없거든요. 예.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펀더멘탈이 견고한 한국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달러 원 환율 때문에 한은의 환율 고민이 때문에? 깊어질 거다. 그래죠.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루피 환율은 더 올라갔고요. 외채에 대한 부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달러 강세인데 얘네가 상환해야 되는 외채가 그럼 로컬 커런시, 인도네시아 루피아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비싸질 거다. 늘어나는 거죠, 빚이. 네, 이거 상환할 수 있겠어?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신흥국에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적용이 있다.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제 연준은 달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그 국가의 신흥국에 들어가서 달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도망을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흥국 환율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이 커졌고 달러 대비 뭐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똥값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우리 민연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직설적으로는 말씀 안 하시지만 이게 위로가 지금 현재는 막혀 있지만 이래저래 그렇다고 밑으로 쑥쑥 빠질 환율도 아니라는 비율을 은근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제대로 파악했나요? 네, 뭐 위기 상황에서는 잘안 원화 빠진다. 강세로 갈 만한 요인이 지금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 조 박사님도 환율 비율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민연구님은 매일 진짜 거의 쓰시거든요. 달러 시황을. 뭐 글로벌 달러와 더불어서 우리 원화 쪽에 갖고 계신 비율을 조금. 저는 앞서 말씀드리면서 뭐 한미 통화 수학 같은 게 나왔지만 큰 틀에서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와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강세가 나타나기도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정 국가의 주가 또 통화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정책적인 대응, 뭐 금리 조정, 재정 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코로나의 확산 정도, 방역 활동의 효과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걱정스러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발병지로 지목되고 있는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 대비 먼저 이러한 상황을 호되게 겪었고 지금 상대적으로 방역을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예. 효과를 내고 있고 예. 그런 면에서 만약에 방역과 관련된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혼란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것이 주가가 되었던 통화 가치가 되었던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 관련된 상황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비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암에 걸린 환자가 예. 암을 막기 위해서 항암제 주사를 맞았는데 그 항암제 주사가 너무 강하면 병이 낫기 전에 항암제 주사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사람이 때문에 골병이 항암제 주사를 여러 번에 나눠서 맞고 네. 약을 바꿔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적인 셧다운이 예. 질병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셧다운이 우리 경제를 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저는 사실은 빨리 이것이 종식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조만간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가령 경제적인 충격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방역의 강도나 셧다운의 강도를 늦춰야만 되는 시기. 어쩌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미국 경제를 해칠 수 있는 리스크를 일찍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도 4월 12일 부활절 이전에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가 비판 여론에 다시 말을 넣고 그런데 그것이 다시 늦춰질 것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니까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은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각국 정부 정책 당국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고 이렇게 경제를 셧다운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적절한 시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왜냐하면 재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중요한데 그렇다고 지금 마냥 쓸 수만이 없는 것이 지금 이렇게 수십조 원씩 쓰는 돈이 올해만 저희가 넘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빚. 왜냐하면은 이렇게 재정 지출의 재원이 결국은 두 가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을 거두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근데 이미 세수는 줄기 시작했고 네.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올해 경제 위기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국가 빚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아주 고통스러운 빚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반드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한정된 재정 지출 연을 지금 쓸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보다 더 고민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 오늘 조영모 박사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언제까지 애들을 저렇게 집에 묶어놓고 온라인 강좌에 이렇게 결국은 계약을 해야 되고 결국은 뭐 전국적인 뭐 교회도 사람들이 이제 예배로 모여야 될 거고 언젠가는 광화문에도 사람들이 모일 거고 뭐 이렇게 다시 재택근무가 아니라 그러려면은 지금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하기 힘든 결단인 거예요. 이제 좀 죽어나가도 경제가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결단도 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 사람의 생명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감수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린 백신의 효과라던가 백신의 개발 시기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사실은 낙관하기 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면서 고마 질문지에 준비되어 있던 질문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 3월 달에 본 코스피 그 1439가 저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직 긴 바닥은 남은 것입니까?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치예요. 사치스러운 토론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진짜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쉽지도 않을 것이고 따르는데도 고통이 있을 것이고 뭐 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얘기도 조금 해보시죠.
유가 얘기하기 전에 혹시 거주자 외야예금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거주자 외야예금에. 거주자 외야예금 같은 경우에 지금 2월까지 2월까지밖에 안 발표가 나와 됐고요. 있어요. 2월 같은 경우에는 1월 대비 한 70억 정도 감소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2월 기준으로 한 685억 불 정도가 예. 이제 거주자 외야예금으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월보다 줄은 건 맞는데 이게 네. 사실 달러원 환율 하락을 기대해서 줄었다기보다는 일차적인 차익 실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3월 이제 끝났으니까 예, 예. 3월부터는 다시 거주자 외야 예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통상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처음에 상승하기 전부터 거주자 외야 예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환율이 최소한 빠지지 않고 보합권 정도만 유지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 기대가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주자 외야 예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환율이 한번 크게 움직이면 팔죠. 그리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면 그것 쫓아서 거주자 외야 예금이 증가합니다. 네. 가깝게는 당장 작년 4월 이맘때에 우리나라 GDP 역성장 얘기 나오면서 환율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처음에는 거주자 외야 예금이 한 달 정도 줄었다가 다시 쫓아서 증가했다. 그 사례를 봤을 때 이번에도 2월 달에 잠깐 줄어든 거는 차익 실현이고 앞으로는 거주자 외야 예금이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분석의 근거는 사실 뭐 엄청 통계적이거나 과학적인 게 아니고 저한테 오는 전화가 많아졌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뭐 지점이나 고객분들께서 문의를 하시죠. 일반 개인들도 달러 좀 샀나요? 최근에? 뭐 그거를 저희가 직접 거래하진 않아서 집계는 그러니까. 못 하는데 관심은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관심은 확실히 많아졌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막판에 환율 많이 빠지고 주가 오른 거에는 유가도 컸다면서요. 유가가 한 10% 올랐다면서요. 브렌트유가 뭐 유럽장 열리기 직전에 한 13% 가까이 무슨 뉴스예요? 급등했었고, 일단 중국이 그 원유를 매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고요. 뭐 비축 차원에서? 네, 미리 유가가 빠졌을 때 비축해두겠다라는 형태로 이제 사겠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계획을 발표는 한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이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발언으로 시장에 그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유가 급등하면서 글로벌 주식 뭐 하락하고 있던 주식들은 낙폭 거의 대부분 그러면 되돌렸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내가 뭐 에너지 업계 CEO들 만나고 저기 푸틴 대통령 뭐 빈살만 왕세자하고도 지금 뭐 얘기 잘 되고 있다. 그거는 작용 안 했고요. 그것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은 있긴 했는데 어. 지금 유가가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잖아요. 공급 쪽 그리고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사우디도 버티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벌써요? 네, 그래서 사우디가 현금화를 하고 있다. 자금을 땡기고 뭐 아람코가 뭐 판매하려고 한다 이런 뉴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공급 쪽 이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장기화될 거다. 막 2, 3년 뭐 감산 안 하고 얘네 쌈박질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수요 쪽은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셧다운돼 버리면 공장 가동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네, 거죠. 운송 서비스업도 완전히 망가질 텐데 유가 누가 사?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원유를 근데 누가 거기서 사? 이제 중국이 구세주로 등장을 해준 거죠. 우리가 좀 내가 살게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 쪽에서의 굉장한 반등.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에너지부에서 그 전략 비축유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네. 유가 빠졌던 게 한번 크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뭐 물론 그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하고 똑같이 수요 쪽에 임팩트가 있었던 거라서 좀 오늘 장 막판에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게 충격으로 왔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죠 뭐. 아닌 게 아니라 증산 그거야. 뭐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냥 좀 웃기긴 웃겨. 칼을 뽑았는데 뭐 하나 토끼라도 하나 뭐 뱅게 지금 뭐 셰일 쪽에 뭐 자빠졌다든지 뭐 한 군데가 뭐 파산 신청 보고 들어가긴 했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보자고 시작했던 게임은 아닌 것은 좀 싱겁긴 합니다만 수요 쪽은 일단 중국이 나섰다. 그런데 박사님 보시기에 그냥 이제 거의 마무리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약간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힘들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경제를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트럼프로서는 분명히 반길 상황은 아니고 네. 대선을 앞두고서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앞서 유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유가 관련된 부분도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 볼 때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은 오펙 진영 그리고 비오펙 진영 거기에 미국의 셰일 업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삼각 구도가 만들어졌고 그 삼각 구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우디, 러시아, 미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스트롱맨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었던 재정 정책이건 통화 정책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쨌든 글로벌 공조처럼 보여졌었던 행동들이 지금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쉽게 타결되지 않거나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보다 더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것이 과거 저희가 80년대에 경험을 했었던 3조 호황 당시와 유사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앞서 과거 경제를 분석했던 프레임으로 지금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게 초호황기를 낳았던 원인이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3조 현상은 코로나로 시작된 경제 위기의 결과이고요. 특히 유가 하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원 수출국이건 산유국이건 재정 위기 또는 외환 위기를 낳을 수 있는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고 원화 가치 하락은 지금처럼 가격 변수가 잘 작동을 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으로써 수출을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주요국의 셧다운을 해서 수출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도리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쪽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팔고 자본을 해외로 빠져나가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똑같은 변수라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오늘 조영구 박사님은 양괄식으로 해주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썸머리 삼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셨고 또 이제 마지막에 하셨는데 혹시 우리 민정구님 제가 또 빠뜨리거나 오늘 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환율 관련해서 문의가 굉장히 많은 시기이긴 한데요. 네. 이제 나름 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있다 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 근데 제가 항상 이런 시기에는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사고 살 게 있다면 올라갔을 땐 팔아라. 이거는 예상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이 아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단언을 할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지 말고 환율 움직임에 대응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환율을 바라보는 게 이제 지금의 환율 변동성 급변기에서 뭐 훌륭한 대응 정책이 되지 않을까, 대응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요. 뭐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좀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 싶고 어차피 달러가 필요하든 아니면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건 그때 사주고 그렇다고 큰 욕심 내지 말고 좀 올랐다 싶을 때 좀 이렇게 차익 실현 내지는 또 보유 달러 처분해주고 하면은 그게 또 애국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화를 안정적으로 예? 이 좀 없어 보이는 나라들의 통화들 요새 완전 널뛰는 그런 것과는 다른. 그래도 우리 원화 참 양반입니다. 옛날 대비하면은. 아, 맞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은 이제 그러지 마시죠, 우리.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아무도 모르고. 그래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야? 1,300 위로 가는 거야? 다시 1,200 밑으로 가는 거야?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르는 게 맞는 것 같고. 글쎄요. 혹시나 이 얘기가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남들이 막 탐욕스러워할 때 공포를 느끼고 남들이 막 공포를 느낄 때 이렇게 좀 탐욕스러워지는 사람이 주식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 이 상황에서 이 시장 내에 공포가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탐욕이 조금 더 비중이 큰지 그걸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은 투자하시는데 좀 어떤 나침반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오늘 조영구 박사님의 이렇게 격정적인 모습은 제가 처음 봐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짠하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조 박사님의 그 메시지를 잘 한번 좀 소화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 민정구님도 오늘 귀한 말씀 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예년보다 그래도 중국이 아직 덜 가동돼서 그런지 그나마 공기도 조금 좋은 봄인 것 같습니다. 마구 풀어헤치고 마스크 없이 막 붙어 다닐 건 아니지만 이 좋은 계절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위기감이나 시장 가격 변동에 매몰되기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괜찮은 모습들을 좀 유지해가는 그런 4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